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개화기에서 우리 조선이 매우 크게 바뀌는 아주 중대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개혁을 아주 멋지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네. 자, 여러분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보개혁은 바로 60갑자를 따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보년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는 1894년이다 라는 거예요. 이 1894년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었는데요. 동청갑, 네,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가보개혁, 네, 이렇게 네,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네, 역사적 사실이 세트로 일어난 해가 바로 1894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보년에 일어난 이 개혁은 3번 있었어요. 3번. 그래서 이 가보개혁은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가보개혁까지 이렇게 3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보개혁이. 그런데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때에는 시작한 게 1894년이 맞아요. 그런데 3차 가보개혁은 18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가보개혁은 60갑자가 연도가 해가 바뀌어서 을미년으로 바뀌거든요. 1895년. 네, 그래서 이 3차 가보개혁은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해주냐면 을미개혁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보개혁은 1, 2, 3차다. 그런데 3차 가보개혁이 시작된 것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다음 해인 을미년, 그래서 3차 가보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1차, 2차, 3차, 즉 을미개혁의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각각의 개혁들이 일단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배경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혁의 내용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배경, 내용, 2차 가보개혁의 배경, 내용, 그리고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배경, 내용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단계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1차 가보개혁이죠. 자, 우선 먼저 1차 가보개혁의 배경을 1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1차 봉기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결국 이 동학농민군은 조선의 관군들을 계속 격파하죠.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황룡천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더 이상 동학군을 막을 만한 그런 어떤 병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누구한테 또 구원 요청을 하나요? 청나라한테 구원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파병 요청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일본군은 그냥 와요. 그냥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서 일본군이 그냥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조선 땅에는 청나라 군대도 와 있고 일본군도 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전주화약이 전격 체결이 되죠. 그래서 바로 조선 정부는 그 이후에 청나라 군대 그리고 일본군한테 참 먼 길 오셨는데 어떡하나 돌아가 주세요. 집에 가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군대는 모두 갈 생각을 안 하고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군대가 바로 다름 아닌 일본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어떻게 하죠? 세상에 가라 그랬더니 더 들어와요. 그래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하더니 이들이 우리가 개혁하려고 스스로 만든 그 개혁기구 있죠? 교정청을 없애더니 자기들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바로
일본이 조선을 보다 더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일본이 조선을 보다 더 쉽게 식민지로 만들 수 있도록 조선을 근대화하는 개혁을 강요하죠. 여러분, 그 개혁이 뭡니까? 바로 다름 아닌 1차 갑오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갑오개혁은 조선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개혁이긴 한데, 이 개혁이 이루어진 그 출발점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1차 갑오개혁의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자, 이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자, 제일 먼저 개국연호라고 하는 연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조선은 병자호란 때 어느 나라한테 사대를 하게 됩니까? 병자호란 때? 그렇죠. 청나라한테 사대를 해서, 그래서 조선은 260년간 청나라한테 계속 사대를 취하면서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 개국은 조선 건국을 말해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건 여러분 아시죠? 1392년이죠. 그래서 이 1392년을 바로 개국 1년 이런 식으로 나라가 열렸다.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열렸다라고 해서 개국 1년으로 잡고, 그래서 당시는 갑오개혁이니까 1894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더하면 당시 갑오개혁이 일어난 해는 바로 다름 아닌 개국 503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버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연도를 카운트하는 개념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육조를 아문으로 바꿨다. 여러분, 조선은 왕이 있고 그 아래 의정부 있고 그 아래 육조 있잖아요. 2호의 병영공의 육조가 있죠. 그런데 이 육조를 8개의 아문은 그냥 기구라는 뜻이에요. 8개의 기구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를 파라문으로 바꿨다. 그러면 제1차 갑오개혁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육조 가운데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조가 바로 호조가 되는 거죠. 호조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냐면 무슨 아문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탁지 아문. 이런 식으로 탁지는 돈을 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그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조라고 하는 이 조는 탁지 아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문이 모두 몇 개다? 8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육조 가운데에서 군대를 담당을 하는 조는 무슨 조죠? 병조죠. 2호의 병영공의 병조. 그래서 이런 병조는 또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군무아문, 무슨 무아문 이런 식으로 무아문으로 끝나는 아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무아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문으로 또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개의 아문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바로 1차 갑오개혁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습을 해보면 이 아문이 2차 갑오개혁 때에는 이 아문이 부로 또 바뀌어요. 부로 또 바뀌고 그 중에서 농상무아문과 그리고 공무아문이 합쳐져 가지고 농상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아문이 하나의 부가 되기 때문에 이 파라문이 몇 부가 되냐면 7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는 1차가 아니라 바로 2차 갑오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1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과거제가 폐지되고 말아요. 과거제는 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참 많아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 이런 분들이 바로 과거제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반개 유영원 선생님도 당연히 과거제를 폐지하자 그랬었고요. 컨닝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과거제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제도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제1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경제를 담당하는 조가 호조였는데 이것이 탁지 아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탁지 아문은 8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탁지 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했다라는 거죠.
재정이란 국가의 돈 관리를 말해요. 재정이란 국가의 돈 관리. 국가가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바로 재정이라고 하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걷은 세금을 가지고서 국가 운영에 여기저기 쓰죠. 국방비로도 쓰고 교육비로도 쓰고 참 많은 분야에 복지비로도 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작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재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한 곳에서 안 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 여러 개의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오직 탁지 아문에서만 걷고 그러니까 국가의 조세수익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탁지 아문에서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탁지 아문에서 모든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에서 돈 다 걷고 다 돈을 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정 일원화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어디 볼까요? 네. 노비제가 폐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계급이 시작된 거는 청동기인데요. 청동기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었던 계속 있었던 계급이 바로 1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부, 과부의 재혼을 이때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허용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봉건적인 어떤 잔재를 없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매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2차 갑오개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은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갑오개혁이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한 다음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때 동시에 일본은 청나라하고 싸웠죠. 그 전쟁이 뭐죠?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에는 개혁을 추진할 때에는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우느라 바빠서 갑오개혁에 그 아주 강하게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놓고 일본은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제 우세해집니다. 승기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갑오개혁에 대해서 잘 내정 간섭을 못하고 있었는데 잘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 얼만큼 잘 만들어 놨는지 한번 줘봐 라고 해서 개혁 내용을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의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강하게 강하게 갑오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2차 갑오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지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한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더라. 이제 군국기무처 이 군국기무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혁에 간섭을 시작을 하면서 실망이 매우 큰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일본에서 많은 일본인 고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 갑신정변 때 실패를 해가지고 일본의 망명가에 있던 박영효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서열상 가장 높은 신하는 대신은 바로 김홍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홍집은 계속 두고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말은 연립내각이지 박영효, 일본에서 온 가장 일본과 친한 이 박영효가 훨씬 더 힘은 더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박영효 쪽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추진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제2차 갑오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차 갑오개혁과 비교했을 때에는 제2차 갑오개혁이
훨씬 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자,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홍범 14조라고 하는 네, 이러한 어떤 문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고종, 네, 당시 우리의 네, 왕인 고종이 바로 홍범 14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네,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문서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홍범 14조라든지 또는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독립서고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서약하고 그리고 고하는 그런 어떤 문서, 독립서고문, 네, 독립서고문 써보겠습니다. 독립서고문이라고 하는 문서.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또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교육입국조서.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라고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한 또 하나의 문서. 이렇게 홍범 14조, 독립서고문, 교육입국조서와 같은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2차라는 거예요. 모두 2차 갑오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범 14조가 바로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홍범 14조가 발표가 된 거는 이 2차 갑오개혁 시작하자마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2차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발표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범 14조는 발표를 한 시기는 틀림없이 2차 갑오개혁입니다. 2차 갑오개혁인데, 네, 2차 갑오개혁인데, 그 발표한 내용은 아직 2차 갑오개혁의 본격적인 그 개혁 내용으로 네,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발표한 이 속에 있는 내용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발표한 시기는 2차 갑오개혁이고 그 발표한 내용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이러한 문서는 2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예습했네요. 8아문을 네, 7부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문이라고 하는 이 기구의 이름은 청나라의 그 관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용어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학무아문, 교육과 관련된 네, 배울학자입니다. 학무아문,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아문, 이런 무아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뭐로 바꿨냐면 부로 바꿔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학자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병조가 1차 갑오개혁 때 군무아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아문이 부가 되니까 바로 군무아문은 군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아문을 7부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팔도, 조선 팔도. 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라고 하는 이 8개의 도를, 이 개념을 없애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네, 23등분을 한 거예요. 23등분으로 막 쪼갰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그 하나의 그 땅 조각을 바로 부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거 나왔네요. 네, 교육입국조서. 네, 나라를 그 세우는 근본은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천명한 네, 그 문서가 바로 교육입국조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네,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성사범학교라든지 또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와 같은 이러한 학교들이 네,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네,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2차 갑오개혁은 네, 바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을미개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을미개혁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을미개혁 그러면 을미년 그러면 1895년이잖아요. 그런데 1895년 하면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십니까?
나가고 기억하는 이 내 슬픔까지도. 여러분 이거 뭔가요? 네, 내가 조선의 국모다. 네, 을미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렇죠. 바로 을미사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일본이 모든 권력을 확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바로 을미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 번의 개혁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를 압박을 하고 가장 일본식의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개혁이 바로 다름 아닌 을미개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청일전쟁은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네,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일본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네, 승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이나 무슨 사건 나면요 꼭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의 항구인 지금도 있어요. 네, 그 항구에서 바로 네 패배한 청나라하고 승리한 일본이 네, 조약을 체결을 했죠.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 청나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죠. 승리했으니까요. 네, 승리했으니까 패배한 청나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청나라의 아주 중요한 땅 두 군데를 빼앗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죠? 타이완하고, 네, 타이완, 대만하고 그리고 요동반도. 랴오둥반도, 요동을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랴오동 뭐 이렇게 된대요. 네, 제가 네, 중국어는 잘 몰라요. 아무튼 네, 랴오둥반도, 요동반도 이렇게 두 군데를 뺐는데 이때 타이완은 일본이 먹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이때부터 네, 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우리보다 15년 앞서서 네, 1895년에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어디다? 요동반도, 네, 랴오둥반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랴오둥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내 랴오둥반도를 찜해놓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죠?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이 러시아가 자기가 찜해놓은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확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막아야 돼라고 하면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갑자기 힘이 세지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두 개의 나라, 독일하고 프랑스 이렇게 두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아주 강하게 협박하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청나라한테서 뺏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세 나라의 연합국과 싸워야 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협박을 하자 일본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어렵게 얻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고 맙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우리 복습한 거예요 지금. 네, 요동반도 뺏겼다. 랴오둥반도. 네, 랴오둥반도. 우리 한자로 하면 요동반도. 네, 자 그래서 네, 그 랴오둥반도를 뺏겼는데 다시 이런 세 나라의 아주 강한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은 다시 반납,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네, 반환하고 말았다. 그거를 무슨 간섭? 네, 세 나라의 간섭이니까 당연히 삼국 간섭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던 조선 정부는 고종과 민씨, 중전 민씨는 러시아하고 연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데 일본을 밀어낼 수 있겠다. 일본을 배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친러 내각이 바로 그 이후에 네,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일전쟁까지 일으켰는데 지금 누구만 좋아진 거죠? 러시아만 좋아졌죠. 이러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만행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바로 네, 나가고 네, 더 안 하겠습니다. 네, 무슨 사변이죠? 그렇죠. 바로 을미사변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바로 중전 민씨는 결국 네,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친러 내각은 당연히 바로 자동적으로 붕괴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강한 친일 내각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바로 이 친일 내각이 전개한 네, 개혁이 바로 다름 아닌 가장 친일적인 을미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을미개혁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을미개혁의 내용은 제가 1차하고 2차 때에는 암기법이 없었는데요.
이 을미개혁은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적거든요. 네, 양이 적어서 일단 이 내용이 을미개혁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몇 번만 중얼중얼하면 네, 뭐 그렇게 말이 딱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건우라는 어떤 남학생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지쳐 있어요. 네, 그래서 지친 건우야. 네. 지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외우실 때는 진친 건우야. 네, 이렇게 네,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지금 굉장히 힘들지? 너의 미션은 단양에 가가지고 충북 단양에 가서 학교정을 올리면 너의 미션은 클리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진친 건우야. 단양에서 학교정을 올려라! 이렇게 네, 해보시면 을미개혁의 모든 내용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잘 외워지실까요? 네, 진친 건우야. 단양에서 학교정을 올려라. 이렇게 네, 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 을미개혁 때에는 네, 군대가 두 개가 나와요. 진위대. 진위대는 지방의 군대를 바로 진위대라고 하고요. 친위대는 네, 중앙의 군대를 친위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위대하고 친위대를 새롭게 창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군대를 창설했다라고 해서 조선의 군대를 강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설을 하면서 그 기구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그 기구를 강화시키고 어떤 단체를 네, 훨씬 더 힘을 세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 그 조직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을미개혁이야말로 가장 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장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받은 개혁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군을 세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약하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약하게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진위대와 친위대를 네, 이렇게 창설을 하면서 그 힘은 네,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그렇다면 약한 군대로 네, 새롭게 창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건양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연호를 쓰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제1차 가부개혁 때에는 바로 개국연호였잖아요. 그런데 개국연호 빼고 개국연호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건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호를 쓰게 했다라는 거죠. 양력을 세웠다라는 뜻이 양력을 세웠다. 네, 바로 그때까지는 우리 조선은 내내 음력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네, 바로 이때 을미개혁 때 태양력, 양력을 사용하게 강제를 하면서 양력을 처음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건양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체사를 설립을 해요. 사실 우편 업무는 1884년 갑신정변 바로 그때 네, 우편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우정총국 네, 개국 축하연 때 바로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때 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바로 을미개혁 때 우체사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우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 자르라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까요? 다음 강의를 보실 때에는 저와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오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끄겠죠. 네, 환불 뭐 이럴 텐데. 네, 지금도 자기 헤어스타일 갖고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너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뭐 깎어라든지 뭐 퍼머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뭐 부모님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함부로 말씀하시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면. 그런데 세상에 머리를 자르라니. 그리고 지금과는 또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네, 중대한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어떤 네,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든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안 깎는 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 머리를 자르라고 한다니? 그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그 효도에 대한 위배가 되는 거죠. 바로 불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조상을 볼 낯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발령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반발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사주를 받은 이 조선의 관리들이 길막을 했답니다. 큰 가위를 들고. 네. 그래서 상투 들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은 무조건 확 잡아다가 상투를 쏙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강제로 머리 이렇게 딱 잘린 다음에 집에 가서 자살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당시 단발령, 강제 단발령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대체로 그 집안의 가장이죠. 가장이 자살을 하면 그 집안의 가족도 함께 죽는 그런 집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동반 자살,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큰 반발로 인해서 결국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개혁은 을미사변 직후죠. 네, 그러니까 바로 중전 민씨, 네, 국모를 시해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과 함께 단발령이 바로 의병이 일어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이 바로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렇게 두 개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학교. 소학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입니다. 네, 소학교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또 종두법. 종두법. 여러분, 이 두라고 하는 것은 그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천연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두법은 무슨 말이냐면, 두창, 즉 천연두를 미리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하는 천연두 예방접종법이 바로 종두법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당시 지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종두법이 또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을미개혁이 제일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친건의야 단양에서 학교종을 울려라. 이렇게. 자, 여러분 얼마큼 잘 기억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이 뭐였죠? 진이대. 네, 그리고 친이 친이대. 네, 그리고 건이 뭐였죠? 네, 건양연어. 그리고 우체사 설치, 단발령, 그리고 태양력 사용, 그리고 학교는 무슨 학교? 초등학교인 소학교. 네, 그리고 종은 종두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군요. 네, 여러분 한번 외워주시면 훨씬 더 시간을 벌고, 그리고 훨씬 더 고득점에 근접하는 그런 좋은 암기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네, 이번 강의는 그래서 개혁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네요. 네, 가보개혁 1차와 2차, 그리고 을미개혁, 이렇게 세 종류의 개혁을 봤는데요. 각각의 개혁들이 바로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혁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개혁의 개혁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